우리도 같이 그냥 금리는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네. 현재 1.5%인데 올해 중에 우리도 한 1%는 못해도 인상하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더 궁금한 거는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 주식 뭐 지금 코인까지 뭐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거의 기저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이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또 빅스텝 막 해서 0.5%도 올리기도 했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금리를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연말에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2.5요. 예,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예, 빅스텝 최소 3번. 예, 자이언트 스텝 2번 아니면 자이언트도 나오나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했어야죠. 예, 연준이 실수했고요. 네. 저는 0.75%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한번 맞고 그다음 쉬는 게 낫지. 찔끔찔끔은 이게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연준이 너무 그 금융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마음 아픈 나머지 0.5를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혼나고 있죠. 지난번 0.25도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0.5% 올렸어야죠. 아무튼 매는 먼저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과단성 있게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오히려 그때 빨리 적게 인하해 주는 게 낫지. 찔끔찔끔 올리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 나는 게 최악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하긴 이게 매를 맞으면 사실 시원한데 맞아요. 때릴까 말까 하면 겁만 주면 제가 저 홍씨잖아요. 앞에 김씨부터 두들겨 맞잖아요. 죽겠더라고요. 아 그러네. 물론 선생님 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살살 때리시긴 했는데 앞에 애들 죽는 통곡 소리가 나는데 제가 좀 고등학교 때 70 한 반에 70명 시절이니까 정말 나중에는 거의 이게 그냥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강 씨는 이미 다 맞고 이제 아픈 것도 없어졌는데 그렇죠. 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세게 맞았겠지.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사실. 네. 이번에 75p 올리고 차라리 6월에 쉬는 게 낫는데 이건 뭐 6월도 무조건 올릴 거고 또 7월인가요? 7월에 9월에 또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올해 연말 3% 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 3%까지는 모르지만 2.5% 안 가면 오히려 시장이 놀랄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과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관계는 약간 반비례 관계로 봐야 되나요?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플레가 왜 났냐? 경기가 좋아서 저기 수입 중고차 2년 저 웃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팔고 차를 사러 가면 2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경기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난 거잖아요. 이런 면도 있거든요. 전쟁 말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이 안 좋지 주식은 지금은 그렇게 나쁜 장세는 아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 버블이 터진 거죠. 기술주 버블이 터진 거지. 이게 뭐 다른 뭐 주식시장이 정말 실적이 나빠서 아니 기업 실적 지금 역사상 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그동안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갔던 쉽게 해서 적자 기업들인데 주식시장에서 고평가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 터진 거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빚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또 영업 레버리지도 되게 높은. 왜냐하면 설비를 갖춰서 한 방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 레버리지도 높고 영업 레버리지도 높은데 금리가 인상되면 되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그 막히기 시작하는 것을 뚫으려면 증자밖에 없었는데 주가 빠지는 순간 증자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채 시장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투기 등급이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붕괴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붕괴 속에서 또는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는 펀드들은 환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덜 빠진 주식을 팔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 실적도 좋고 멀쩡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까지 먼저 팔아서 일단 이 상환 요구를 메꿔야 되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못 올랐던데도 함께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자이언트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인상되는 것 때문인 건데 결국에 물가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되게 지금 심각한 수준인가요? 이 인플레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는 않은데 선거가 걸려있죠. 뭐 8.1% 올랐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뭐 심각하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안에 그 인플레이션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고차값 오른 거가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 오른 거, 네. 식료품 가격 오른 거 이게 세 개 합쳐서 한 5%. 음. 이게 한 5%를 차지하니까 사실 물가는 한 3% 오른 거예요. 아. 근데 이 5개가 근데 네. 이 저소득층들에게 문제가 되는 물가들이 많죠. 네. 미국 사람들 돈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고차값 오르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아. 되고 또 집세도 요새 이 영향으로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세도 네네. 오르니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 세 가지는 못 건드리는 거고 이게 뭐 여기서 금리 인상도 해결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 집세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잡아야 집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이라서 이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떠밀려 하는 금리 인상이라 이렇게 연준도 저렇게 힘든 거죠. 공격적인 선제적 금리 인상을 못하고 네. 왜 이렇게 떠밀려 가면서 하느냐. 네. 사실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인플레 잡을 자신이 없거든. 인플레를 유발한 요인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금리 두 가지 중에 올라가고 하나죠. 막 물가는 두 가지 중에 상승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첫 번째 전쟁이 끝나든가. 전쟁이. 네, 두 번째 바이든이 미안하다 그러고 셰일 오일 기업들한테 가서 친환경 포기하고. 친환경 포기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하는데. 네, 근데 셰일 오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앱슨 모바일 1분기 실적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그 그림 위주로 봤어요. 근데 보니까 투자액보다 배당이랑 그 주주들한테 주식 바이백이 훨 많아. 투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투자 계획 올리는 걸 다 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간단하죠. 20, 30년 뒤에 유정 다 폐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 뽑아낼 수 있냐? 네. 이익을 다 뽑을 수 있냐? 이 투자 비용 뽑을 수 있냐? 자신 없으면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2050년까지 넷 제로잖아요. 네. 그거 하려면 유정 다 폐쇄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약속과 이 약속에 문제가 생기면 유연하게 내가 그때 좀 잘못했다. 네. 일단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 살리고 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당내 민주당 내에 있는 좌파 반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지금 전쟁까지 또 네, 들어가 그러니까 있는 상태니까. 전쟁을 러시아를 확실히 물먹이고 싶으면 미국이 셰일오일 증산하면 해결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셰일오일만 확실하게 증산해서 하루 생산량 배럴당 생산량 2019년 최고치인 2천만 배럴 넘어서서 2,200만 배럴, 300만 배럴을 생산한다 그러면 유가 빠질 거고 유가 빠지면 러시아가 어디 몰래 기름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요? 결국 이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쁜 러시아 때문이지만 미국도 셰일오일 생산을 했다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또 더 나가서 사우디한테 가서 빌러 가야지. 삐졌으면 이란이랑 우리 지금 화해하려고 그러는 거가 사우디 너네한테 너무 그렇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어. 네. 노래 가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당신이 화난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 노고를 이끌고 사우디 너네한테 가서 내가 고개 숙인다. 쇼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또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고차값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차값이 벌써 3달 연속 빠지니까 완만하게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유가나 특히 식료품 가격은 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오 디젤 이런 게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 만드는 연료만 생산하지 않아도 전 세계 식량난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유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식량난이 생기는 면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네.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청정 에너지 바이오 디젤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태를 방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보인가? 그게 정말 ESG인가? 너무나 허구적이고 특히 유럽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저런 작태들 그들이 사주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로 우크라이나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ESG를 외칠 수 있는가? ESG에서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절약을 해야지. 절약을 불악을 강화해야지. 아니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거버넌스를 강조했으면 여름에 에어컨 안 돌려야지. 여러분 말로 하는 도덕은 되게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민낯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전면전 더 간다, 장기전 간다, 총동원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계속 이 물가 잡는 데는 악영향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상수고 제가 봐서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랜드리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한테 미국이 그 무기를 빌려줘서 히틀러를 꺾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빌려줘서 푸틴을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랜드리스 들어갔다는 자체가 벌써 장기전이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쉐일오일 증산밖에 없는데 네. 그 증산 여력을 가진 거는 미국밖에 없는데 과연 카밀라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당내 민주당 내 좌파들의 어떤 그런 반대들을 물리치고 쉐일오일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한테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든가 혹은 더 나가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하반기에 예산 통과시킬 때 쉐일오일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금을 준다든가 결국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공화당은 동의할 네. 텐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병자호란 때 네. 주전파가 떠올라요. 죽자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상헌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싸우자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나중에 안 되네. 사막사 그러면서 끌려가고 또 다 지금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뒤늦게 끌려간 거예요. 아니,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네. 아무리 도덕적으로 칭송받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헛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곡물 가격 올라서 굶어 죽는 일들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사태가 한심스럽고 이 한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라도 좀 잘 대응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 종합 안 돼요. 저도 두서가 없어서. 앞에 아니 물가 상승은 못 잡는 거잖아요. 결국에 원유도 안 잡힐 거고 아니, 식량난도 계속될 거고 그러면 뭐 중고차 가격이나 떨어지겠지. 예,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집값 네. 떨어뜨려서 네. 거기 한 5%는 계속 오르더라도 네. 나머지를 마이너스 만들면 물가 상승이 한 4%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제 그런 불황이 오는 거죠. 네. 그거 따라서 또 예. 금리도 계속 올릴 거고 안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연말에 이대로 그러니까 네. 조건이 제가 두 가지 들었잖아요.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랑 네. 소련의 전쟁은 장기화된다. 두 번째 쉐일 오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별로 없는 상태 내에서 채산성이 높은 유정 위주로만 생산이 가속화되는 정도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최대 생산량에 도달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시점들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다 라는 전망을 제가 두 가지를 전제로 했을 때 미연준이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총대를 메고 욕을 먹어야지 어쩔 수 있나 하면서 2.5 내지 3%까지 금리를 올려서 중고차 값을 잡고 네. 또 더 나가서 집값을 잡음으로써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디든 좀 완화를 시켜보자.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겠다. 예, 바이오 디젤이라도 빨리 폐지하는 그 바이오 디젤 관련돼 있는 그런 거라도 보조를 폐지하면 그치, 먹을 게 없는데. 예, 지금. 곡물 가격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네. 그 돈이 되는데 그걸 음. 안 할 것인가?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비싼데 바이오 디젤을 왜 생산 안 해요? 네. 그럼 남이 굶어 죽든 말든 기름으로 짜내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이는 미래라는 것은 결국 안타깝게도 금리가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죠. 네. 저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주도권은 없으니까 네, 네. 일단 열심히 따라가야죠. 우리도 같이 그냥 금리는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네. 현재 1.5%인데 뭐 올해 중에 우리도 한 1%는 못해도 인상하지 않겠는가? 그럼 저희도 한 2.5 2.5 정도 갈 것이다.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못 버티겠죠. 미국은 금리 2.5%라도 잘 버틸 텐데 네. 우리는 금리 2.5%에다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해서 하면 대충 대출금리 한 5% 된다라니까 모기지 유목 보금자리론도 한 5% 가까이 된다는 건데 지금 4%인데 5%까지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우리 내수 경기가 이제 네. 특히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284조 원이죠. 그래서 네. 소상인 자영 상공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연장해 준 게 이번이 3차 연장이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 3번에 걸쳐서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해준 게 284조인데 이거가 이제 또 들어올 텐데 왜냐하면 조금 연장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가 또 연장을 할 거냐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인플레가 나는데도 연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일부는 상환을 해라 또는 만기를 너네가 알아서 연장해라라고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텐데 기업들 중에 괜찮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아니죠. 우리는 물가는 그렇게 많이 여기서 더 못 오르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만큼 돈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물가 상승률 절반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물가 꺾이면 우리도 꺾이는 거죠. 네, 슬픈 이야기죠. 미국은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GDP 20%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우리는 두 번 찔끔 뿌린 거 그것도 선거 직전에 뿌린 거 말고 없잖아요. 네. 아, 근데 미국은 진짜 엄청 풀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가 난 거고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피죽도 못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인플레예요. 그냥 외부 국제 유가 오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4.8%인가 물가 올랐는데 식료품이랑 뭐 외식비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 2%인가 그래요. 우리 물가는 되게 안정돼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금리 인하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우리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미국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체력은 미국만큼 안 되는데 금리는 같이 올리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오르긴 오를 텐데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거고 좀 쉴 것 같아요라고 희망을 담아 그런 전망을 한 이유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자꾸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네. 조금 뒤로 미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년 정도라고 만약에 보면 금융자산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주식도 그러면 전망이 좀 낙관을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게 제가 좀 다른 게 왜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이 벌어서 네. 올해 쉬는 거지 네. 나빠서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금리 집값이 20% 오른다는 전망이 있으면 금리 3% 4%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사실 네. 핑계지. 그죠? 네, 네. 근데 작년에 20%가 오른 다음에 금리가 3% 4% 되면 부담스러운 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주식은 반대로 고점에서 20% 30% 빠진 상태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죠. 아무리 지금. 미래가 어둡다 해도 야 싼데 이건 자산 가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반등할 여지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네. 데드캡 바운드라도 한번 나온다. 그런 정도는 돼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실적이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작년보다 어쩌면 이대로 가면 올해 이익이 더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요. 환율 때문에. 작년보다 환율이 200원 올랐어요. 이맘때보다. 그래서 환율 얘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1,300이잖아요. 저번에 저희 방송 무덤을 나오셔가지고 1,000원일 때 사고 1,300에 팔아라. 예. 근데 그게 왔어요. 예. 저도 한 1,000원, 1,100원에도 막 사놨었거든요. 예. 우와. 저는 이제 구글에서 돈을 받으니까 달러로 받잖아요. 뭐라고? 같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1,300까지 가니까 이제 어찌 환율도 이렇게 높은데 그때 말씀하신 그 환율 높아지면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수출 기업들은 좋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또 주가에는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환율 떨어져도 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아직은 환율이 오르는 중이니까 뭐 아직은 섣부르지만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되고 좀 공포가 완화되는 시기가 오면 레버리지 청산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지금 청산 당하는 중이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데다가 주가도 폭락하니까 연쇄적으로 좀 청산되는 중이라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 흔들리면 일단 외국인들은 무조건 빼니까 그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라서 나라 망할 펀더멘탈이라 환율이 오른 건 아니라서 뭐 제 생각에는 1,300원 정도 가면 또 우리 원화 자산 저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